결혼 5년 차, 시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고깃집으로 불려나갔다. 도련님은 3천만 원짜리 차용증을 내 앞에 툭 던지더니 아주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다. 형수님 공무원이시잖아요. 신용등급도 좋으신데 이 돈 좀 대신 막아주세요. 나는 남편과 묘하게 닮은 도련님의 뻔뻔한 얼굴을 쳐다보다가 나도 모르게 헛웃음을 터뜨렸다. 도련님 그거 알아요. 나는 가방에서 서류 파일 하나를 꺼냈다. 지난 5년 동안 제가 이 집구석에 쏟아부은 돈이 정확히 9,327만 원이에요.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 도련님 학원비, 아버님 수술비, 어머님 계모임 펑크난 돈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해 뒀거든요. 나는 파일을 시어머니 앞으로 쓱 밀었다. 이 돈, 지금 여기서 한꺼번에 계산하실래요? 그날 밤 시댁 식구들의 전화가 빗발쳤다. 정확히 110통이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는 이미 이혼 전문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 내 손에 쥐어진 증거들이 그들을 감옥에 보내기에 차고 넘친다는 사실을 말이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제가 기쁜 마음으로 인사를 건네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냉장고 컴프레서가 웅웅거리며 돌아가는 소리만이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정직한 소음이었다. 나는 은행 앱에 찍힌 숫자를 꼬박 3분 동안 노려보았다. 마이너스 37만 4천 원. 5년 전 똑같은 이 계좌에는 8천만 원이 들어있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구청에 입사해 7년 동안 안 먹고 안 입으며 악착같이 모은 전 재산이었다. 7급 공무원 세전 월급 280만 원, 4대 보험과 연금을 떼고 나면 실수령액 243만 원, 신용등급 1등급의 연체기록 전무. 이 숫자들은 한때 내 가장 자랑스러운 훈장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것들은 내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어버렸다. 주방 싱크대에는 아침에 미처 씻지 못한 그릇들이 담겨 있었다. 물 위로 둥둥 뜬 기름막이 번들거렸다. 남편의 밥그릇 가장자리에는 말라비틀어진 밥알 몇 개가 돌처럼 딱딱하게 붙어 있었다. 설거지를 하려 손을 뻗자 차가운 수돗물이 소매 끝을 적셨다. 축축하고 서늘한 기운이 팔뚝을 타고 올라와 몸을 부르르 떨게 만들었다. 은채야, 퇴근했니? 현관 쪽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다. 초인종 소리도 도어록 소리도 듣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이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나는 수돗물을 잠그고 앞치마에 물기를 닦았다. 결혼 첫 해 시어머니가 선물이라며 던져준 앞치마는 잦은 세탁으로 뻣뻣해졌고 보풀이 일어 있었다. 가슴에 인쇄된 행복한 우리 집 주방이라는 글씨는 이미 흐릿한 회색으로 변의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다. 시어머니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있었다. 눈이 시릴 정도로 쨍한 보라색 패딩 점퍼. 작년 겨울 내가 백화점에서 할부로 긁어들인 옷이었다. 48만 원. 시어머니는 구경이나 하자더니 매장에 있는 옷을 3벌이나 입어보고는 결국 제일 비싼 그 옷을 가리키며 이게 제일 낫네 하셨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벗어놓은 구두 밑창에 묻은 진흙이 오늘 아침 내가 깨끗이 닦아놓은 현관 타일 위에 회색 발자국을 남기고 있었다. 어머, 바닥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니?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거실을 훑어보며 혀를 찼다. 요즘 젊은 애들은 살림을 할 줄 모른다니까. 나는 허리를 숙여 신발장 밑에서 걸레를 꺼냈다. 쪼그려 앉아 그 발자국들을 닦아냈다. 무릎이 차가운 타일에 닿자 뼛속까지 냉기가 스며드는 것 같았다. 시어머니는 내 머리 위로 성큼 걸어 들어갔다. 패딩 점퍼 자락이 내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다. 거실로 들어간 시어머니가 소파에 몸을 던지듯 앉는 소리가 들렸다. 곧이어 텔레비전 켜지는 소리가 났다. 매일 오후 5시에 하는 막장 일일 드라마 채널이었다. 여주인공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며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긋지긋하게 익숙한 소리였다. 걸레를 빨아 넣어두고 일어서는데 무릎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다. 내 나이 34. 벌써 무릎에서 이런 소리가 날 나이인가 싶어 씁쓸했다. 은채야, 차 없니? 나는 주방으로 가서 물을 끓이고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찻잔을 꺼냈다. 장미 무늬가 그려진 4인조 세트.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친정에서 물려받은 가보라며 들고 온 것이었다. 하지만 결혼 3년 차 때 설거지를 하다 찻잔 바닥에 희미하게 남은 스티커 자국을 발견했었다. 다이소라는 세 글자. 개당 2,000원짜리 찻잔이 가보라니. 보리차를 잔에 따라 거실로 가져갔다. 찻잔을 건네받는 시어머니의 손가락이 내 손등에 닿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내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시어머니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별말은 없었다. 앉아라. 시어머니가 옆에 있는 1인용 소파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나는 조용히 앉았다. 결혼 3년 차에 바꾼 그 소파는 시어머니 취향이었다. 나는 모던한 회색 패브릭 소파를 원했지만 시어머니는 회색이 재수없다며 기어이 누런 황토색 가죽 소파를 사게 했다. 황토색이 아니라 금색이라며 돈이 들어오는 색이라고 우기면서 지금 나는 그 돈이 들어오는 소파에 앉아 마이너스 통장을 생각하고 있었다. 준호는 아직이니? 오늘 야근한다고 했어요. 남편은 이번 달에만 벌써 7번째 야근이었다. 무슨 일을 하느라 늦는지 묻지 않았고 그도 굳이 설명하지 않았다. 우리 부부가 3마디 이상의 대화를 나눈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찻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컵받침도 없이 젖은 찻잔 바닥이 원목 탁자에 닿자 물자국이 번져나갔다. 은채야,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아주 느릿하고 일부러 뜸을 들이는 말투. 뭔가 중요한 부탁, 아니 요구를 할 때 나오는 말투였다. 상의할 게 좀 있어서 왔다. 등줄기가 뻣뻣하게 굳었다. 지난 5년 동안 시어머니의 입에서 상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내 통장 잔고는 뭉텅이로 줄어들었다. 아버님 편찮으세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다. 내 시아버지는 멀쩡해. 요즘도 매일 공원에 장기 들어나간다니까. 시아버지는 멀쩡했다. 3년 전 입원했을 때 병원비 328만 원은 내가 냈다. 준혁이 일이야. 시어머니가 말했다. 준혁이, 강준혁, 내 도련님이자 남편의 남동생. 대학 졸업한 지 4년이 넘었지만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는 핑계로 집에서 놀고 먹는 백수. 4년 동안 시험을 4번 받고 4번 다 떨어졌다. 그동안의 학원비와 용돈은 고스란히 내 몫이었다. 도련님이 왜요? 시어머니는 드라마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내용은 전혀 보고 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걔가 요즘 스트레스가 심한가 봐. 너도 알잖니? 공무원 시험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 나는 다음 말을 기다렸다. 여자친구가 생겼다는구나. 순간 멍해졌다. 도련님의 여자친구. 밥 먹을 때도 시어머니가 밥상을 침대 머리맡까지 대령해야 겨우 일어나는 그 인간이 명동 화장품 가게에서 일하는 참한 아가씨라더라. 준혁이가 기분 전환도 할 겸 그 아가씨랑 여행을 좀 다녀오고 싶다는데 제주도로 대화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뻔히 보였다. 근데 너도 알다시피 준혁이가 벌이도 없고 수중에 돈이 어디 있겠니? 시어머니가 드디어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보았다. 은채야, 내가 좀 융통해 줄 수 없겠니? 형수로서 시동생 기 좀 살려준다 생각하고 형수로서 시동생 기 살려준다. 지긋지긋하게 들어온 레퍼토리였다. 첫 해에는 시아버지 병원비 328만 원, 이듬해에는 도련님 학원비 480만 원, 3년 차에는 시댁빌라 리모델링 비용 2천만 원, 시어머니는 떡 장사해서 갚겠다며 빌려달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단돈 10원도 갚지 않았다. 4년 차에는 시어머니가 가입한 계모임이 깨지는 바람에 고소당할 위기라며 1,500만 원을 뜯어갔다. 그때마다 나는 남편에게 물었다. 남편은 내 눈을 피하며 이번만 좀 도와주자.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래서 나는 매번 도왔다. 아니, 뜯겼다. 어머님, 내 목소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분했다. 도련님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하던가요? 얼마 안 돼, 얼마 안 돼. 시어머니가 손사래를 치며 웃었다. 내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비굴하고 탐욕스러운 웃음. 딱 200만 원이면 된단다. 비행기 표랑 호텔비랑 해서 그 정도면 충분하대. 젊은 애들 연애하는데 돈 좀 들지 않겠니? 200만 원, 내 한 달 월급과 맞먹는 돈이었다. 준혁이가 공무원 합격하면 바로 갚는다고 하더라. 공무원 합격하면. 그 소리만 4년째였다. 나는 고개를 숙여 내 손을 내려다보았다. 독한 세제 때문에 손등에는 붉은 발진이 올라와 있었고 손톱 주변은 거스러미가 일어나 지저분했다. 이 손으로 구청에서 하루 종일 민원 서류를 떼고 보고서를 쓰고 집에 와서는 밥하고 빨래했다. 이 손으로 번 돈 9천만 원이 넘게 이 집구석으로 들어갔지만 단 한 번도 고맙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은채야, 왜 대답이 없니? 시어머니의 목소리 톤이 바뀌었다. 특유의 날카로운 가시가 돋치기 시작했다. 고작 200만 원 가지고 그러는 거냐? 너 구청 다니면서 월급 꼬박꼬박 나오잖아. 나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어머님, 저 지금 통장 마이너스예요. 그 말이 떨어지자 거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는 것 같았다. 텔레비전 속 여주인공의 울음소리가 마치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시어머니는 2초 정도 멍하니 있다가 코웃음을 쳤다. 믿을 수 없다는, 아니 믿고 싶지 않다는 비웃음이었다. 마이너스.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공무원이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데 돈이 없을 리가 있어. 지난 5년 동안 제 월급 전부 이 집에 썼으니까요. 낯찍하지만 또렷하게 내뱉었다. 관자놀이 부근에서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가 들렸다. 시어머니의 안색이 변했다. 찻잔을 탁 내려놓더니 상체를 내 쪽으로 쑥 내밀었다. 싸우기 직전에 맹수 같은 자세였다. 너 지금 말 다 했니? 이 집에 썼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우리 강 시집안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집안일 돕는 건 당연한 도리 아니냐? 당연한 도리. 혀끝을 꽉 깨물었다. 비릿한 피 맛이 났다. 어머님, 저 오늘 좀 피곤해서요.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시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향했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가 고래고래 소리치는 게 들렸다. 야, 너 어딜 들어가? 어른이 말하는데 감히. 나는 안방 문을 닫고 문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다. 무릎을 가슴까지 끌어당기고 얼굴을 파묻었다. 창밖은 이미 어둑어둑해졌다. 서울의 겨울에는 짧았다.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지만 몸은 여전히 덜덜 떨렸다. 뼛속 깊이 박힌 한기는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은행 앱을 켜고 다시 한번 그 숫자를 확인했다. 마이너스 307만 4천 원. 그리고 나는 다른 파일을 열었다. 휴대폰 깊숙한 보안 폴더에 저장해둔 엑셀 파일이었다. 비밀번호는 친정엄마 생일이었다.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했다. 끝도 없이 이어지는 숫자들의 행렬. 한 줄 한 줄이 내 피였고 땀이었고 눈물이었다. 표의 맨 마지막 합계란에 적힌 숫자는 다음과 같았다. 9,327만 원. 이것이 지난 5년 동안 내가 강요받은 효도의 가격표였다. 시어머니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현관문을 부서져라 쾅 닫는 소리. 일부러 낸 소음이었다. 나는 안방에서 나가지 않았다. 결혼 생활 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저녁 8시 남편이 퇴근했다. 도어록이 열리고 무거운 발소리가 들리더니 냉장고 문 여는 소리가 났다. 은채야, 밥 안 했어. 주방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는 당연하다는 듯한 짜증이 섞여 있었다. 나는 안방문을 열고 나가 주방 입구에 섰다. 남편은 아직 회사 점퍼도 벗지 않은 채였다.
그는 냉장고에서 남은 치킨 상자를 꺼내 뚜껑을 열고 있었다. 오늘 엄마 왔다 갔다며 남편이 닭다리를 집어들며 물었다. 응. 뭐라고 하셔? 도련님한테 200만 원만 빌려주라시더라. 남편의 손이 멈칫했다. 그러더니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치킨을 입으로 가져갔다. 그래서 졌어. 나는 남편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결혼 5년 만에 그의 얼굴을 이렇게 자세히 뜯어보는 건 처음인 것 같았다. 쩝쩝거리며 치킨을 씹는 입가에 기름이 묻자 그는 손등으로 대충 닦아냈다. 그 기름이 다시 셔츠 소매에 묻었다. 내가 이 남자를 사랑했던가? 아마 그랬을 것이다. 5년 전 선을 봤을 때 그는 평생 고생 안 시키겠다고 했다. 월급은 적어도 안정적인 직장인이 알뜰하게 모아서 집 사자고 했다. 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보증금 3천에 월세 90만 원짜리 낡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 그의 월급 통장은 시어머니가 관리하고 그는 시아버지 빚보증을 섰다. 내 피 같은 8천만 원은 사라졌고 빚만 남았다. 아니, 안 졌어. 남편이 씹던 동작을 멈췄다.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보는 눈빛에 놀라움과 짜증이 뒤섞여 있었다. 에이. 돈이 없으니까 남편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먹던 치킨을 내려놓고 내 쪽으로 다가왔다. 은채야, 그게 무슨 소리야? 말 그대로야. 지난 5년 동안 내 식구들 뒷바라지하느라 9,327만 원 썼어. 예적금 다 깨고 마이너스 통장까지 뚫었다고. 도련님 계집질 시켜줄 돈 따위 없어. 남편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입을 달싹거리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눈치였다. 그걸 왜 이제 얘기해? 결국 기어나온 말이 고작 그거였다. 내가 이제 얘기한다고? 나는 매번 말했다. 통장 잔고 바닥 나간다고. 이러다 길거리에 나앉는다고. 제발 거절 좀 하라고. 그때마다 너는 이번 한 번만 우리 엄마잖아. 나중에 갚으신대라며 내 입을 막았잖아. 그놈의 나중에 때문에 내 인생이 저당 잡혔어. 준호 씨, 나는 차갑게 그를 불렀다. 너네 엄마가 나한테 얼마 뜯어갔는지 정말 몰랐니? 대답이 없었다. 내 동생 학원비, 이 집 리모델링비, 내 엄마 개돈 사고 친 거 정말 몰랐어. 여전히 묵묵부답이었다. 그의 시선이 내 눈을 피해 벽지에 얼룩을 헤매고 있었다. 너 다 알고 있었잖아. 알면서도 모른 척한 거잖아. 내 엄마가 무서워서, 내가 싫은 소리 하기 싫어서. 전곡을 찔린 남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다. 은채야, 그래도 엄마가 나중에 다 갚는다고. 5년 동안 10원 한 장 갚은 적 있어. 내 목소리가 높아졌다. 남편은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다. 나는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서류 파일을 꺼내왔다. 탁자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이게 지난 5년의 기록이야. 협박하려는 게 아니야. 적어도 내가 무슨 짓을 방관해왔는지 똑똑히 알라고 보여주는 거야. 남편은 파일을 쳐다보기만 할 뿐 손을 대지 못했다. 어떻게 할 거야? 그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다. 선택해. 내 엄마한테 가서 돈 받아오든가 아니면 우리 이혼해. 이혼이라는 두 글자가 공기 중에 흩어지자 남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은채야, 너 진심이야? 설마.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내 인생에서 지금처럼 진심인 적은 없었어. 그날 밤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잤다. 나는 안방 침대에 누워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뒤척임 소리를 들었다. 낡은 소파 스프링이 끼익 비명을 질렀다. 나는 그 소리를 세며 새벽 2시까지 잠들지 못했다.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다. 아침 7시 휴대폰 벨소리가 정막을 깼다. 액정에 뜬 이름은 시어머니. 받지 않았다. 벨소리가 끊겼다. 다시 울리기를 반복했다.
나는 전원을 꺼버렸다.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결혼하고 생긴 고질병, 허리 디스크였다. 의사는 쪼그려 앉아 하는 집안일을 줄이라고 했지만 남편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회사 일이 힘들다는 핑계로 주방에는 그의 흔적이 없었다. 소파 위 이불은 개져 있었고 그는 아침 일찍 도망치듯 나간 모양이었다. 냉장고를 열었다. 텅 빈 냉장고에는 생수 몇 병과 어제 남편이 먹다 남긴 치킨 상자뿐이었다.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마시니 정신이 좀 드는 것 같았다. 휴대폰을 다시 켰다. 알림창이 부재 중 전화와 문자로 가득 찼다. 시어머니 13통, 도련님 문자 4통, 남편 카톡 1개. 남편의 카톡부터 확인했다. 나 엄마 집에 좀 다녀올게. 저녁에 얘기하자. 도련님의 문자. 형수님, 엄마가 그러는데 돈 안 빌려준다고 하셨다면서요. 그러지 마시고 좀 도와주세요. 공무원 되면 바로 갚는다니까요. 왜 답장이 없으세요? 시어머니의 부재중 전화는 세어보지도 않았다. 휴대폰을 던져두고 욕실로 들어갔다. 뜨거운 물줄기가 어깨를 때리자 근육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다. 욕실 안에 수증기가 자욱하게 찼다. 내 나이 34. 대학 졸업하자마자 합격해 12년째 구청에서 일하고 있다. 안정적인 직장, 원만한 인간관계. 29살에 소개로 만난 준호 씨는 나보다 2살 많았고 성실해 보였다. 친정엄마는 말했다. 집안 형편은 좀 기울어도 사람이 착하고 성실하면 됐다. 고생은 안 시키겠네. 그 말이 떠올라 픽 웃음이 났다. 입안으로 흘러들어온 물이 짰다. 눈물인지 수돗물인지 알 수 없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데 휴대폰이 또 울렸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아, 서원채 씨 되십니까? 여기 신림동 고깃집인데요.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전화 좀 해달라고 하셔서요. 오늘 오후 5시까지 이쪽으로 꼭 오시랍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자세한 건 모르겠고 며느리가 꼭 와야 해결될 일이라고만 하시네요. 안 오시면 큰일 난다고 전해달라는데요. 전화가 끊겼다. 휴대폰 화면에 비친 내 얼굴은 창백했고 눈밑은 행했다. 신림동 고깃집. 시어머니가 시장 상인들과 자주 모이는 아지트였다. 오후 4시 반, 집을 나섰다. 겨울바람이 칼날처럼 뺨을 스쳤다. 지하철을 타고 신림역에 내려 골목길을 걸었다. 간판들의 네온 사인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고깃집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숯불 냄새와 소주 냄새가 확 끼쳐왔다. 시끌벅적한 소음 속에서 가게 제일 안쪽 구석진 자리에 앉은 시어머니가 손을 흔들었다. 가까이 가보니 시어머니 옆에는 도련님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낯선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다. 가죽 재킷에 굵은 금목걸이를 한 남자. 나는 그들에게서 3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섰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건 단순한 가족 모임이 아니라는 걸. 은채야, 어서 와라. 여기 앉아. 시어머니가 유난스럽게 반겼다. 이쪽은 준혁이 아는 형님인데 사업하시는 박 사장님이시다. 나는 앉지 않고 그 박 사장이라는 남자를 쳐다보았다. 개슴츠레한 눈빛에 비릿한 미소. 영기분 나쁜 관상이었다. 아이고, 형수님 오셨습니까? 도련님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앉으시죠, 형수님. 얘기나 좀 하게. 박 사장이 담배에 찌든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문에서 가장 가까운 의자에 엉덩이만 살짝 걸치고 앉았다. 형수님이 공무원이시라면서요. 성동구청 7급. 신용도 좋으시겠네. 박 사장이 다짜고짜 물었다. 나는 대답 대신 탁자 위 그의 손등에 있는 담배 자국 흉터를 주시했다. 은채야,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내 팔을 잡았다. 박 사장님이 우리 준혁이 좀 도와주러 오셨어.
준혁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박 사장님한테 신세를 좀 졌는데. 얼마나요? 내가 말을 잘랐다. 3천. 도련님이 웅얼거렸다. 3천만 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자는요? 도련님은 입을 다물었고 대신 박 사장이 킬킬거리며 대답했다. 연 39.9%. 준혁이가 단골이라 특별히 싸게 해준 거야. 법정 최고 금리를 훌쩍 넘긴 불법 사채였다. 상황 파악이 끝났다. 도련님은 사고를 쳤고 사채를 끌어다 썼으며 감당이 안 되니 나를 불러내 덤터기를 씌우려는 것이다. 은채야, 내가 좀 막아줘야겠다. 준혁이가 험한 꼴 당하게 생겼는데 형수된 도리로 보고만 있을 순 없잖니. 나는 아무 말 없이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잠금을 풀고 녹음 앱을 켰다. 빨간 버튼을 누른 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지금 뭐 하는 짓이니? 시어머니가 기겁하며 물었다. 어머님, 도련님이 쓴 돈은 불법 사채예요. 연 39.9%. 이거 불법인 거 아시죠? 나는 박 사장을 똑바로 쳐다봤다. 박 사장님, 지금 공무원인 저한테 채무 변제 강요하시는 겁니까? 이거 다 녹음되고 있습니다. 불법 대부업에 협박죄까지 추가되면 형량이 얼마나 나올지 아세요? 박 사장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이 아줌마가 지금 누굴 가르치려 들어. 그가 위협적으로 상체를 내밀었다. 전화기 내놔. 나는 그보다 빨랐다. 휴대폰을 낚아채 안주머니에 넣었다. 제 몸에 손대시면 폭행죄, 공무집행 방해죄까지 걸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110이 누를까요?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필사적으로 감췄다. 고깃집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시어머니는 입을 딱 벌린 채 나를 봤고 도련님은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박 사장은 나를 노려보더니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독한 연인에 이거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준혁아, 형수님 잘 뒀다. 오늘은 이만 가는데 이자 밀리면 알지? 그때는 형수고 뭐고 없다. 박 사장이 내 어깨를 툭 치고 가게를 나갔다. 긴장이 풀리며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며느리라는 년이 시동생 죽게 생겼는데 경찰을 부르네 만회하고 자빠졌네. 주변 사람들이 힐끔거렸다. 익숙한 수법이었다. 그 돈 도련님이 쓴 거잖아요. 왜 제가 갚아야 하는데요? 가족이잖아. 넌 피도 눈물도 없니? 시어머니가 악을 썼다. 나는 가방에서 서류 파일을 꺼내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가족이요? 그래요. 가족이니까 계산 한번 정확하게 해보죠. 파일을 펼쳤다. 2019년 아버님 병원비 328만 원, 2020년 도련님 학원비 480만 원, 2021년 리모델링비 2천만 원, 2022년 어머님 개돈 사고 수습비 1,500만 원 녹취록 다 있습니다. 나는 마지막 페이지를 시어머니 코앞에 들이밀었다. 합계 9,327만 원, 어머님. 이 돈 언제 갚으실 건데요? 이거부터 해결하시고 사채 이야기하시죠.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다. 그건 다 너희 잘되라고. 저희 잘되라고 도련님 도박비까지 갚아줘요. 도련님이 흠칫 놀랐다. 짐작이 맞았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남편에게 전화를 걸고 스피커폰으로 돌렸다. 응, 은채야. 엄마 만났어. 준호 씨, 여기 신림동인데 내 동생이 사채 3천만 원을 썼대. 내 엄마가 나보고 갚으라는데 내 생각은 어때? 침묵이 흘렀다. 은채야.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가 신용 대출 받으면 이자 싸잖아.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툭. 전화를 끊었다.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다시는.
나는 시어머니와 도련님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게를 나왔다. 등 뒤로 욕설이 날아와 꽂혔지만 하나도 아프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집에 가지 않고 호텔을 잡았다. 15층 객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지만 내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았다. 침대에 누워 결혼식 날을 떠올렸다. 태백 절갑으로 들어온 돈을 가방에 챙겨 넣던 시어머니의 탐욕스러운 미소. 그때 알아봤어야 했다. 잠이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9,327만 원이라는 숫자가 번쩍거렸다.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을 켰다. 부재중 전화 113통, 문자 67개, 카톡 29개, 모두 삭제했다. 그리고 시어머니, 남편, 도련님, 시아버지 번호를 차례대로 차단했다. 인터넷 검색창을 열었다. 이혼 소송 절차, 변호사 선임 비용, 재산 분할 청구. 검색 버튼을 누르는 내 손가락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나는 입출금 내역서를 한 장씩 넘기며 노란 형광펜으로 표시했다.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 147페이지에 달하는 서류가 노랗게 물들어 있었다. 엄마는 내 등 뒤에서 그 광경을 말없이 바라보셨다. 엄마, 이게 내 지난 5년의 생활이었어. 엄마의 눈이 붉어졌다. 은채야, 괜찮아. 아니, 이거 전부 다 돌려받을 거야. 친정에 온 지 엿새째 되던 날 남편이 찾아왔다. 현관 너머로 남편의 까칠한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방에서 나와 거실 입구에 섰다. 남편은 장미 한 다발을 들고 서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다크서클이 짙었다.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이번 일은 내가 처리를 잘못해서. 준호 씨, 내가 말했다. 내 집에 얼마 썼는지 알아. 9,327만 원이야. 내 엄마는 내 월급을 뜯어갔고 내 아버지는 나를 보증인 명단에 올렸어. 오늘 여기 온 건 나보고 계속 참고 살라는 거야. 장미 꽃잎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나는 문틈으로 A4 용지 뭉치를 내밀었다.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였다. 내 조건은 간단해. 첫째, 5년 동안 지출한 금액 전액 반환. 둘째, 아파트 재산 분할 포기. 셋째, 이후 서로 연락하지 말 것. 남편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다. 너 이거 협박이야. 그럼 너희 식구들이 한 짓은 대체 뭐라고 부를 건데.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럴 줄 알았다. 그는 한참을 서 있다가 떠났다. 정말 마음 굳힌 거니? 엄마가 물었다. 네, 법정에서 만나야죠. 다음날 짐을 챙기러 아파트에 들렀다. 집 안 곳곳에 시어머니의 흔적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지만 내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을 나섰다. 안녕, 내 5년의 악몽아. 정식으로 소장을 접수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변호사는 내 자료를 보더니 감탄했다. 증거 준비가 완벽하네요. 3년을 준비했으니까요. 소장이 시댁에 도착한 날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쓰러졌다고 했다. 도련님은 시골로 도망쳤고 불법 사채건으로 고발당했다. 남편의 연락은 모두 차단했다. 첫 재판날 나는 단정하게 차려입고 법정으로 향했다. 피고석의 시어머니는 살이 빠져 있었고 불쌍한 노인 흉내를 냈다. 김 변호사가 증거를 하나씩 제시했다. 147페이지의 내역서, 인테리어 계약서, 학원비 영수증, 그리고 시어머니가 나를 곰이라 비하하며 돈을 뜯어낸 녹취 파일까지. 피고 측의 이해 제기는 모두 기각되었다. 판사가 시어머니에게 물었다. 이 돈들 빌린 겁니까? 시어머니는 파르르 떨며 며느리가 효도한다고 라며 말을 흐렸다. 효도인데 왜 계약자는 본인이고 입금자는 원고입니까? 답변해보세요. 법정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판결은 한 달 뒤에 나왔다.
피고는 원고에게 7,800만 원을 지급하라. 사회통념을 넘어선 부당이득이라는 판결이었다. 판결문을 받은 시어머니는 대성통곡하며 나를 배은망덕하다고 욕했다. 배은망덕. 그럼 당신들이 빨아먹은 9천만 원어치의 피는 달콤했는가? 도련님은 도박과 가상화폐로 빚을 진 것이 들통났고 사기 조직에 휘말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무원의 꿈은 산산조각 났다. 남편은 7,8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결국 실직자가 되었다. 이혼 신고를 하던 날 창구 앞에서 만난 그는 왜소해 보였다. 은채야, 미안하다. 그가 눈시울을 붉혔다. 미워했어. 아주 오랫동안. 그런데 이제는 미움도 안 남아. 그냥 지쳤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없어. 우리 사이에 만약이라는 건 없어. 이혼 신고서가 접수되었다. 구청을 나설 때 햇살은 따스했고 벚꽃이 흩날렸다. 공기 맛이 달았다. 나는 집을 정리하며 결혼 사진 액자를 폐기물 수거함에 던져 넣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들렸다. 판결받은 돈은 분할 상환으로 받기로 했다. 전 남편의 월급은 압류되었고 매달 10일이면 통장에 법원 보관금이 찍혔다. 나는 이태원에 작은 빌라를 구했다. 테라스에서 한강이 보이는 나만의 공간이었다. 이사한 날 거실에 홀로 앉아 햇살을 지켜보았다. 온전히 내 것이라는 실감이 났다.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고 시작이라고 적었다. 가끔 그 지옥 같은 시간들이 떠오르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다. 그것은 다시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다짐이 될 뿐이다. 요즘 나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고 나만을 위한 식탁을 차린다. 퇴근 후에는 맛집을 가거나 책을 읽는다. 며칠 전 도련님과 같은 학원에 다녔다는 사람에게 DM이 왔다. 도련님은 공부는커녕 게임만 했다며 내가 참 안 됐다고 생각했다는 내용이었다. 내 잘못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묘한 위로가 되었다. 오늘은 일요일, 비겐 뒤의 하늘이 파랗다. 나는 테라스에서 커피를 마시며 미소 지었다. 억지 웃음이 아닌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편안한 웃음이었다. 지독했던 시간들은 과거가 되었고 내 앞에는 오로지 나만의 자유로운 미래가 남아있다. 봄바람이 머리카락을 간지렸다. 나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